이렇게 어원 중에 수지분의 중요성은 전혀 색다른 차원에서 아주 각별했는데, 그런 그 수온의 본격적인 의미, 우리의 정규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제1제적인 의미는 뭐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육육법의 육수신이 전제되지 않으면 더 이상 진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온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최상의 의미, 이 정점의 의미, 파라마 아르타가 뭐냐 하고 묻게 되면은 아마 부처님의 답은 너 육육법의 육수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으실 것을 예상하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바 취전경 327페이지 펴보십시오. 그 취전경을 보면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분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수지분, 느낌에 대한 부처님의 분석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건 329페이지 2번 단락, 동글뱅이 2번 한번 보십시오. 329페이지. 그 동글뱅이 2번 있죠? 비구들아, 어떤 것이 느낌인가? 여섯 느낌의 몸이 있으니 그러잖아요. 그죠? 이른바 육수신이잖아. 그러니까 설명의 주제는 오온의 수온이지만 그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육육법의 육수신이거든. 뭘 의미하겠어요? 육육법의 육수신을 정통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온의 수온이 지니고 있는 제1위제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은 그것을 읽어야 돼. 그래서 아예 오온의 수온을 육수신으로 설명을 해버리십니다. 안촉에서 생한 느낌, 이촉에서 생한 느낌, 비촉, 설촉, 신촉, 의촉에서 생한 느낌. 이것이 느낌이라고 불린다. 다시 말해서 오온의 수온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온의 수온이 육육법의 육수신과 동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다? 육수신을 몰라가지고는 수온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 맞아, 아까 우리가 느낌에 대한 완전한 자제를 성취하는 반열반의 지혜에 가려면 그 느낌을 왜곡되지 않게 잘 자각하여서 이른바 담담히 바라보는 사심이라고 하는 마음이 사무색정과 개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안 거쳐야 된다? 거쳐야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수온의 진실을 알려면 육수신이라고 하는 육육법 법문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 정도 언급해주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육수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 학기 육육법 공부할 때 아주 또 한바탕 함께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참조하십니다. 그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오온의 수온이라고 하는 것이 육수신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전제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수신이 곧 오온은 아닙니다. 육수신은 수 뒤에 뭡니까? 몸신자가 붙어가 있고 그 수 앞에 여섯 육자가 붙어 있지만 수오는 수 뒤에 온자가 붙어 있고 앞에 아무런 숫자의 명기도 되어 있지 않으니까 형식적으로 이미 차이가 난다 안 난다? 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오온의 수는 육수신의 수하고 사실 어떤 차원에서는 상당한 그런 어떤 결의 차이 내지는 색깔의 차이를 보입니다. 앞서도 우리 그런 언급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 오온설에 들어와서 우리가 수온이라고 하는 것을 살피게 되면은 이게 반드시 색 뒤에 나옵니다, 수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법문도 수는 뭐다? 촉 뒤에 나와요. 그 예를 들어서 육육법설 법문에 가게 되면은 맞죠? 육촉이라고 하는 것 뒤에 뭐가 나온다? 육수가 나옵니다. 육근과 육경을 연하여 육식이 생하고 셋이 함께 간 것이 육촉이며 그러면서 수 앞에 뭐가 나옵니까? 촉. 그건 12연기설에 가도 똑같으니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고 명색을 연하여 육처가 있고 육처를 연하여 촉이 있고 한 다음에 뭐다? 그죠? 촉지분이 먼저 나오고 난 다음에 수지분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애로, 취로, 유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는 반드시 촉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가 있는데 오온설에서 만수가 무엇을 앞에 두고 출현하게 된다? 색을 앞에 두고 출현한다는 거예요. 아니 왜 여기만 이렇게 되어 있느냐라는 질문 오늘 당연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명료한 자기 해답 내지는 자기 해명이 이루어져야지 오온의 수온에 대해서 좀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방금 제가 문제로 정립시켰던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나름 확고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 어떤 누구도 나는 오온의 수온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아는 걸 또 알아야 할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알아야 할 걸 모르고 있다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학은 뭡니까? 모르는 줄 모르는 거야. 제일 무서운 거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두 경우와 이 경우 차이가 나지 않느냐. 뚜렷하게 나름의 해명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이걸 이렇게 한번 비틀어서 질문해 볼까요? 자, 다른 본문에 가면 모든 수지분은 앞에 촉을 두고 있는데 여기는 수지분 앞에 색이 나올 뿐이지 촉이 나오지가 않는다 이거야. 그러면 오온의 수지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촉이라고 하는 사건이 애초에 불필요한 건가 내지는 개입되지 않는 건가 아니면 이 경우도 개입이 되는데 어떤 이유로 빠진 건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을 던지면 오히려 의외로 많은 자료에서 오온의 수지분과 색지분 사이에 충분히 뭐가 개입될 정황이 나타난다? 촉이 개입되었을 정황이 나타납니다. 응? 방금도 그럼 기계적으로 수온이 뭐냐 하니까 육수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육수신을 항상 육촉생수, 육촉에서 생한수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촉이 어떤 형태로든 개입되지 않을까 하고 추정해 볼 수 있기도 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것은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치정경을 329페이지. 이것이 느낌이라고 불린다 다음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부딪힘의 집기에서 느낌의 집기가 있다고. 그러니까 오온의 순서는 색 다음에 수가 나왔지만 실은 이 수가 발생하려면 촉의 집기가 있어야 수의 집기도 있다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 촉이 멸진하면 수도 멸진하니 그걸 멸진하는 방법은 뭐다? 발정도다라는 이야기를 그 뒤에 붙이고 있어요. 그럼 모르면 한다. 표면적으로는 색과 수 사이에는 색과 수밖에 없고 촉이 개입될 것 같지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 주위에 촉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잘 암시하지 않느냐라는 거야. 이 경우뿐이라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상과 행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329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달라. 동글뱅이 3번 있죠? 어떤 것이 생각인가? 상지분 설명하는 거거든요. 역시 육상신.
여서 생각의 몸이 있으니 색의 생각, 소리의 생각, 냄새의 생각, 맛의 생각, 촉감의 생각, 법의 생각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뭐 육수신과 달리 안쪽, 이쪽, 뒤쪽, 쪽 이런 설명은 애초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마저도 그것이 발생하려면 뭐가 전제돼야 된다? 부딪힘의 집기에서 생각의 집기가 있고 부딪힘의 멸진에서 생각의 멸진이 있으니 8가지 거룩한 길이 생각의 멸진에 이르는 길로서 발전되어야 할죠. 그건 행오를 설명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330페이지 보십시오. 그 동글뱅이 4번 보이죠? 비구들아, 어떤 것이 여러 결합인가? 6 의도의 몸이 있으니, 이건 6, 4신. 색의 의도,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의 의도이다. 이것이 여러 결합이라고 불린다라고 한 다음에 역시 뭐라고 해놨습니까? 부딪힘의 집기에서 결합의 집기가 있고 부딪힘의 멸진에서 결합의 멸진이 있다 하면서 수지분뿐만 아니라 상지분과 행지분에 이르기까지 그 지분들의 성립의 배경에는 촉이라고 하는 사건을 아주 발생하는 이유 내지는 소멸하는 근거 모두 양방향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수가 되었던, 앞으로 살필 상이 되었던, 앞으로 살필 행이 되었던, 그리고 그 시작은 수니까 수가 대표성을 지닙니다. 그 수지분을 살피는데 촉이라고 하는 사건의 개입 여부를 우리가 아예 문제도 삼지 않고 지나갔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한 답이 나와야지. 오온의 수지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 우리 이야기는 수지분을 느낌, 그 느낌을 둘로 나누어 갖고 감각적 느낌과 감정적 느낌, 이런 세제적이고 통속적인 설명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만 그 정도는 들으면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수온 자체가 정확하게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을 좌표로 설정하고 있느냐를 자기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되려면 뭐다? 내가 지금 던진 이런 질문에 답이 나와야 돼. 그럼 만약에 촉이라고 하는 지분이 색이나 수의 언저리에 개입된다고 한다면 왜 정규적인 오온수를 쓸할 때는 촉지분의 언급이 추워도 발생하지 않느냐를 이제 또 설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제1이제 정말 부처님의 수지분의 세계 그 자체와 접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정황을 봤을 때 색과 수, 언저리에 촉의 사건은 분명히 개입되는데 정규적인 교리에서 촉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촉이 발생은 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하여 없어져 버린 경우를 생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육육법을 이야기할 때도 육육법은 육촉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이 아주 지대하기 때문에 왜? 육촉부터 시작하거든, 거기는. 육촉연기 그래요. 뭐든지 시작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 기억에는 우리 이 붓다의 가르침 전체 1년 남바로 하자면은 62번째 강의입니다. 62번째 강의.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강의가 아마 69번째 강의일 거예요. 벌써. 벌써 학기가 거듭되다 보니까 오늘 이 강의가 한 학기에 16강의씩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62번째 강의가 라훌라경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요 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면서 수와의 관계를 맺는 것과 관련된 언급이 있으니까 그거 좀 참조하면은 같은 내용의 질문이니까 나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 그래서 우리가 이 촉지분과 관련한 제1제적인 의미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문제 제기로 족하다 그렇게 생각. 그건 자기 스스로가 그런 어떤 힌트를 가지고 전정사유하여 밝혀내어야 될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닙니다. 혹여치도 모르니까 저러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주제와 관련하여서 어떤 형태로든 답변이 마련되었을 때는 그 답에 대하여 평가해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그 평가의 문호가 열려있다. 그 말씀. 자, 그래서 제1회적인 의미는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과 적으려고 해요. 그래도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또 우리 해야 될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겠죠. 예. 의외로 이 수지분을 비롯하여 오온의 지분들의 세제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이 강력합니다. 지난 시간에 알겠지만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때는 순서를 잘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잘 봐. 그런데 이 수지분이 오온설에서 가지는 의미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의식적 작용의 첫 번째 지분이다. 첫 번째 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개분별경에서도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느낌이고 수지분이니까 우리 마음의 작용, 그것을 해탈까지, 열방까지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줄곧 소재로 삼은 건 뭐였다? 느낌이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느낌은, 다시 말해서 수지분은 오온 전체로 하자면 두 번째 지분이지만 의식의 영역에 들어가면은 수지분이 뭐다? 첫 번째 지분입니다. 왜 그런지 첫 번째는 참 중요한. 첫 번째는 중요한. 그랬을 때 수지분이 의식의 영역에서 첫 번째 지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진수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우리 의식의 영역에서는 수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중에도 여러분들 우리가 수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상이 나올 거고, 상 다음에는 행이 나올 거고, 행 다음에는 식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상을 우리가 사유작용, 행을 갖다가 의지작용, 통속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식을 갖다가 식별 또는 기억 내지는 추리와 같은 모든 의식의 고등작용을 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우리 정신작용이라는 게 많아요. 사유작용도 있고 의지작용도 있고 식별작용, 기억작용, 추리작용, 계산작용, 별의별 작용이 다 있지만 그 의식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지분이다. 바로 느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선언을 일단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소식이 뭐예요? 수지분이 의식의 영역에서 첫 번째 지분으로 쓰이는 데서 추출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의식의 영역에서 수지분이 첫 번째 지분인 것은 우리 의식의 발생 순서상 수, 곧 느낌부터 발생하고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의식의 소멸 순서상 수지분이, 다시 말해서 느낌이 마지막에 소멸한다는 뜻입니다. 시작할 때 느낌부터 벌어지면은 사라질 때 마지막으로 느낌 사라져요. 이게 가지고 있는 세제적 의미가 엄청납니다. 그럼 우리는 남아있는 시간 좀 속도를 빨리 해서 우선 수지분이 의식의 영역에서 첫 번째 지분인 이유 중에 첫 번째 진술, 의식이 여러 가지 영역을 갖고 있지만 수지분이 가장 중요하다. 이 진술의 의미를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사유나 의지 내지는 추리와 같은 여타 의식의 영역과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사유가 되었던 의지가 되었던 식별이 되었던 기억이 되었던 추리가 되었던 이 모든 작용들은 여러분들 이 모든 작용들은 물질적으로 발현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 컴퓨터라고 하는 물질 덩어리가 계산합니까? 뭐 합니까? 그 계산의 내용을 지가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답을 냅니까? 안 냅니까? 답을 낸다고. 의지라고 하는 건 못하지 않나 생각하지만 의지는 선택을 뜻해요. 어느 게 최선의 선택인가는 걔들이 더 잘합니다. 알파고 봤어요? 못 봤어요? 이 새돌이가 돌 3번밖에 못 던지고 나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새돌이야. 나 센 돌인 줄 알았더만은 돌 3개밖에 선택 더 잘합니다. 사유 더 잘하고 선택 더 잘하고 결정 더 잘하고 식별 더 잘하고 추리 더 잘하고 계산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 슈퍼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절대 구현해내지 못하는 게 뭐다? 여러분, 요겁니다, 요거. 느낌을 뜻하는 수지분을 의식의 영역의 첫 번째 지분에 둔 것은 물질주의로서의 환원을 막아내는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굉장히 사실은 눈치 빠른 사람은 위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체의 시작은 몸뚱아리다. 몸뚱아리가 없이 생명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생명체 자체는 몸뚱아리로 이루어진 유물론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해석을 나올 수가 있어. 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몸이 있어야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콩에서는 콩 나오고 밭에서는 밭 나오듯이 몸에서 나온 의식도 한 물질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있어. 만약에 의식이 물질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의식이 비물질적 존재라고 믿고 있죠? 그걸 증명하려면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압니까? A와 B가 다르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하고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분리 가능성입니다. 떨어질 수 있으면 딴 놈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세계, 의식세계가 우리의 육신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세계로부터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증명하려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떨어질 수 있어야 돼. 떨어질 수 있댔어요, 없댔어요? 유체 이탈은 소설이다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 떨어진다고. 못 떨어지면 그걸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논리는요, 급격히 감소됩니다. 이 마이크와 저는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무슨 근거로? 근데 여러분들 답을 들었으니까 알아. 근데 이게 영원히 세세생생 나하고 붙어 있으면은요, 내 혹인 줄 알지. 나와 다른 놈이다라고 말할 근거는 제가. 근데 색이 색신으로 불리우고 색신 다음에 의식이 위치하지 의식 다음에 색이 위치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12처 10업을 했어도 참 세제적인 입장에서는 위험한 이야기가 부처님이 여기서 눈기, 코, 혀, 몸이 먼저 있고 의지가 있지 의지 다음에 눈기, 코, 혀, 몸이 나오지 않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눈기, 코, 혀, 몸인 줄 아닙니까? 눈이 제일 위에 있거든. 눈, 귀, 코, 혀, 몸. 이 순서 뒤집은 사람 있어요? 혹시 코가 귀 위에 있는 사람 있어요? 이거 보면은 위도상? 그럼 뭐 의지를 우리가 사유작용이라 부르면 그건 여긴데 이 제일 위에 가야 되잖아요. 의, 안, 이, 비, 설, 신 해야 맞지. 근데 왜 안, 이, 비, 설, 신, 의야? 그 모든 건 부처님께서 주도 면밀한 포석이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의 관점은 뭐다? 우리의 의식은 물질은 아니지만 물질을 떠나지는 못한다는 거야. 오늘날 심리 철학에서도요, 참 불교의 견해는 유일하게 종교 중에서는 온당한 견해다.
지금 시간에 알지만 모든 종교가 되게 우리의 정신적인 영역이 물질 영역으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걸 유일하게 그건 지나쳐 하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느 종교다? 불교입니다. 그럼 만약에 분리되지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물질적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야. 부처님께서는 수지분이라는 포석을 통하여 떨어지지 못하지만 같은 존재가 아님을 뭡니까? 확정지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수지분은 우리의 정신 영역의 말하자면 최전선의 보루입니다. 어떤 물질주의도 수지분을 넘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수지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정신 영역을 비물질적인 정신 속에서 그 자질을 인정할 수 있도록 만든 게 수지분.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거 다 물질적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는 다수 실현 가능성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따개라고 하는 걸 알아요. 병따개 알죠? 병따개는 존재하느냐? 다수 실현 가능성에 들어가면 병따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숟가락으로도 딸 수 있거든. 그럼 숟가락이 병따개입니까? 오직 그것만이 그걸 할 수 있을 때만 그 존재성을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직 병따개만이 병을 딸 수 있으면 병따개는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뭐 숟가락으로 따고 여기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실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젊었을 때 이렇게 딴다고. 심지어는 병뚜껑으로도 병뚜껑을 떠. 그럼 병뚜껑이 병따개입니까? 쉽게 말해서 계산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의 정신밖에 할 수 없으면 정신은 비물질적인 것으로 존재하지만 기계도 할 수 있다면 정신의 고유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수 실현 가능성이라는 논법이 적용되지 않는 데가 딱 하나 있어. 느낌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휴머노이드, 사이보그라고 하더라도 감정 내지는 감각을 자발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만든 AI가 실제 감각을 느낀다 그러면 그걸 생명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느끼는 척하지 느끼지는 못해. 이 심리 철학에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런 AI 계통의 영화들이 말하자면은 학술적으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그게 뭐다? AI가 감정을 획득하는 것으로 그립니다.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시기하는 척하고 질투하는 척하지. 실은 시기도 안 느껴지고 질투도 안 느껴져. 평안한 것도 없어. 물질 덩어리인데 뭐. 밖에서는 몰라. 척하는 거 하고 진짜 하고. 그런데 본인은 알아. 나는 왜 아무 느낌도 없지? 그건 우리는 표현을 안 해도 느낌이 있어. 나의 실존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나는 느낌 덩어리야. 계산 능력, 그건 후차적인 겁니다. 좀 좋은 느낌 느끼려고 발전시킨 게 계산일 뿐이고 풍요로워진 게 추리고 기억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만든 AI도 느낌을 못 느끼지만 아메와 같은 그런 미세한 말하자면 원초 동물도 못 느낀다? 괴롭다, 즐겁다를 느낀다니까. 심지어는 나무조차도 어떻습니까? 두절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럽니다. 나무를 자를 때 꼭대기를 잘라버리면 나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조림학자들은 그 스트레스가 느껴진대. 이 나무가 느끼는 스트레스가. 그래서 머리 자른 놈은 기억해갖고 가까이 오면 뜬대요, 이놈이. 또 자르러 오는 거야. 근데 암만 잘 만든 AI도 그건 못 느껴.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심리 철학계에서 학정적으로 한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우리 부처님이 이 느낌을 모든 정신작용 중에서 제일 앞에 딱 두는 이 온소의 공부는요, 특별하고 각별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잡아.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그죠? 어제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08년도가 어떻게 생각이 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감정 처리만 잘하면 돼요. 2008년도 1월 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세계 철학자 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의 유수의 철학자들이 대한민국을 처음으로 방문해갖고 그 2008년이요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융성한 그런 때야. 그런 게 열린다는 것 자체가. 한국에서 이번에 철학자 대회를 하자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중앙일보라는 신문에서 세계 철학계를 주도하는 7분의 말하자면 마스터를 초청합니다. 추천을 받아요. 그 7명 중에 마지막 말하자면은 좌장으로 추천받은 분이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철학자인 김재근 박사입니다. 이 사람 뭐 경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간에 그렇게 뭐 아까운 건데 심리 철학계의 거두입니다. 심리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 영역 저런 걸 따지는 건데 그 학문 영역에서 뭐다 교과서를 쓰시는 분이에요. 전부 이분 거고. 근데 유물론자야. 이 사람. 이제 이 사람이 유물론자인 줄 아니까 어떻다 우리 마음을 물질이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7번째로 김재근 박사를 인터뷰하면서 그 아직 유물론적인 견해를 주장하느냐 했을 때에 김재근 박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신문에 놓은 이야기이긴 하더라도 우리가 이럴 때 이야기할 때는 이게 훨씬 나아요. 왜? 가장 검증된 게 신문에 나오기 때문에. 김재근 박사가 유물론, 다시 말해서 우리 의식을 물질이라고 보시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낸 책 물리주의 또는 그에 충분히 가까운 것, 요새는 유물론 안 합니다. 물리주의 이렇게 탁 불러. 옛날에는 머티리얼리즘 그랬습니다. 물질론, 유물론인데 요새는 피지컬리즘. 유물론보다는 물리주의가 훨씬 격조 있잖아요. 그죠? 그래봤자 유물론이에요. 물리주의 또는 그에 충분히 가까운 것에서도 주장했듯이 나는 여전히 정신적 사건의 대부분이 뇌의 사건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벌어졌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뇌를 구성하는 뇌세포에서 벌어지는 전자기적인 현상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그때도 뭐라 그랬다? 대부분이라는 말을 썼어. 전부 다는 힘들다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예외 사항을 인정한다. 그것은 감각의 영역이다. 우리가 커피 향을 맡을 때 그것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여 인지할 뿐만 아니라 그건 로봇도 커피 향을 맡고는요 커피 향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분 분석해보고. 근데 로봇하고 인간은 다르다가 뭐다? 향 자체를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야 컴퓨터는. 그런데 말을 안 해도 우리는 그 향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1인칭 당사자로서 향기에 대한 자각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와 동반하는 감각도 함께 느낀다. 이런 감각 또는 느낌의 영역은 인지 영역과 달리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가 오늘날 심리철학의 결론. 감각의 영역은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진술입니다.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다? 외다나 수야 수. 그걸 몸을 뜻하는 생 옆에다가 바로 딱 갖다 붙이면서 뒤에 있는 정신세계를 온전히 보호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부처님의 수지분의 위치가 저기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느낌을 잘 쳐다보면 우리가 결코 물질 덩어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다? 이 느낌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야. 보리살타는 어떻게 써야 하며 어떻게 나가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그때 마음은 감정이다. 다스리십시오. 감정 다스리기. 감정. 의식의 영역에서 수지분이 첫 번째 지분으로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수지분이 있기에 그 다음의 사유나 의지나 식별이나 기억이나 추리가 정신적인 능력 속에서 온전히 보존받기 때문에 수지분이 우리 정신의 고유성을 지키는 뭐다?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수지분을 공부할 때는 듣고 가셔. 자, 그리고 오늘 남아있는 1, 20분의 시간 마지막 결론 한번 내려보십시오. 수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 영역에서 첫 번째 지분인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의식 발생의 순서상 뭐다? 다시 느낌부터 발생한다라는 뜻은 당연한데 이 뜻이 행간에 어떤 진술을 동시에 일으킨다? 의식이 사라져 갈 때에도 느낌부터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느낌이 마지막에 사라지는 거예요. 카톨릭가 치매 이야기했지만 이런 거 날아가는 게 치매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날아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평소에 이거 잘 다스려야 된다, 안 다스려야 된다? 좀 몰라도 돼요, 여러분. 식별 능력이 좀 떨어지고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어차피 다 날아가, 그거. 가기 전에 날아갑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느낌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의식이 발생할 때 수지분부터 발생한다는 것은 상행식보다 앞에 수가 나오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게 마지막에 소멸한다라고 하는 이 진술은 어떻게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입증할 수 있습니까? 항상 그 근거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어요. 우리가 12연기를 한번 보세요. 무명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뭐가 나타납니까? 늙음과 죽음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늙음과 죽음을 극복하려면 무명부터 없애야 되지만 실제 죽을 때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명이 바뀌면서 끝나. 윤회할 때는 무명이 마지막에 바뀝니다. 해탈할 때는 무명부터 바뀌지만 윤회할 때는 무명이 마지막에 바뀐다. 그 무명이 마지막에 다른 무명으로 바뀌면 그 다른 무명에서 다른 행, 다른 식, 다른 명색, 다른 육처, 촉수, 애치가 나타나고 새로운 생사가 벌어지지.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아까도 읽었지만. 개분별경, 아까 우리 느낌과 관련된 이야기 318, 319, 320, 321하고 참 많이도 읽었죠? 322페이지 마지막 거 한번 보십시오. 그냥 읽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거기 있었어요. 두 번째 달라. 비구의 기름에 의지하고 심지에 의지에 등불이 타나니. 기름도 심지도 다 하고 나면 연력 없는 등불은 꺼지고 만다. 마치 그와 같이 비구여. 비구는 몸이 한계에 이른 식별도 아니고 몸이 한계에 이른 사유도 아니고 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기억도 추리도 아닙니다. 몸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뭡니까? 목숨이 한계에 이르고 몸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마지막 우리의 의식의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뭐다? 느낌입니다. 이런 지점에 와갖고 식별이니 추리니 계산이니 이런 건 우리 몸의 어떤 상태, 다시 말해서 물질적 배경이 일정 사이즈 이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펼쳐지는 의식의 풍요로움에 해당이 되는 거지. 이런 극한 상황, 한계 상황에 딱 들어가면 그거나 시당초 다 날아갑니다. 죽을 때 되면 이것부터 날아가는 거야. 착착착착. 그리고 뭐가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장 좋은 느낌 가지고 사십시오. 감사하다는 느낌 가지고. 인생 마지막 갈 때도 어떻습니까? 감사하다라고 하는 느낌. 그리고 대승불교에 가서는 혼자의 삶에 감사하다라는 데 그치지 말고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느낌, 그런 마음가짐이 마지막 자기의 최후의 일념이 되도록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낌이 마지막. 두 번째 진술은 다시 말해서 경전적 자료로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의식의 발생 순서상 수지분부터 발생하고 의식의 소멸 순서상 수지분이 마지막에 소멸한다 라고 한다면은 아주 중요한 화두가 하나 던져지죠. 자, A라는 생이 여기 있고 B라는 생이 여기. 쫙 가다 마지막에 뭐가 소멸한다? 느낌이 소멸하지. 그러면 새로운 생을 시작할 때 뭐부터 시작한다? 느낌부터 시작하지. 응? 수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이 생을 마감할 때 수로 마감하고 저 생을 시작할 때 수로 시작했고 이 생을 시작할 때 수로 시작했고 저 생을 마감할 때 수로 끝냈던 거야. 그 정도가 중요한 거 아니면 그럼 A라는 생을 마감할 때의 수와 B라는 생을 시작할 때의 수는 같으냐 다르냐의 문제가 벌어져.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상주론에 빠지고 다르다고 한다면 단멸론에 빠집니다. 맞죠? 만약에 같다고 한다면 수는 멸하는 일이 없이 그대로 연결이 됐다는 소리가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게 뭐야? 아트만설이고 불교의 무아설하고 정면으로 어긋나지. 그렇다고 다르다고 한다면 아니 몸을 구성하는 사대는 흩어져 날아가 버리고 정신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수조차 어떻습니까? 이 생이 연결되는 게 하나도 없다면 이 생의 나라는 것과 전생의 나라는 것 사이에 무슨 연결고리가 있다 없다? 여러분 기억이 연결고리 안 됩니다. 전생 기억납니까? 안 나잖아. 사유가 연결고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요새도 사유가 잘 안 돼서 죽겠는데.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 전생과 내생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수지분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그럼 수지분에서 답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전생의 수지분과 이생의 수지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의 문제를 기계적으로 남긴다 안 남긴다? 전생의 수지분과 이생의 수지분은 같을까 다를까?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가 부처님 답이에요. 같지 않기 때문에 상주론을 극복할 수가 있고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단멸론을 극복하느니라. 그러면 뭐는 다르지 않고 뭐는 같지 않는가 질문 던지면 돼. 어? 전생의 수지분과 이생의 수지분 사이에 같은 것은 뭐며 다른 것은 뭔가를 물어야 돼. 맞죠? 무언가는 같기 때문에 어떻다? 단멸론에 떨어지지 않고 무언가는 다르기 때문에 어떻다? 상주론에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 말은 우리가 수지분을 분석해보면 그 속에 두 가지 범주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 중에 한 범주는 연결이 되고 한 범주는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기 때문에 하나라고 말 못하고 연결되는 놈이 있기 때문에 뭐다? 같다라고도 말 못해. 그 관계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상속이라고 불러. 전생의 수지분이 다음 생의 수지분으로 상속되는 거야. 여러분 상속이란 말 알아요? 상속이 뭡니까 여러분? 재산은 그대로인데 주인이 바뀌는 게 상속이야.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같은 부분인 재산이 있는데 소유주라는 차원에서는 달라질 때 그래서 뭡니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자를 쓰고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을 속자를 쓰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 아비달마 교학을 조심해야 돼요. 아비달마 교학에서 상속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근데 아비달마 교학에서는 상속을 뜻하는 말이 뭐냐면은 산타티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산타티.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상속을 뜻하는 말이 산타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속이 뭔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원을 통해서. 쌍타티는 뭐냐면은 쌍이라고 하는 접두사에 탄이라고 하는 동사 어근이 들어. 탄은 to extend, to stretch, 늘어나는 걸 뜻해. 이 생에 그치지 않고 다음 생으로 늘어난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 상속하고. 그건 늘어난 거지. 늘어났다는 말은 뭡니까? 그게 그것으로 늘어난 거지. 맞죠? 그 사이에 달라졌다라는 느낌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상속을 뭐라 그러냐면은 프라티 쌍다라고 불러. 놓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놓는다. 그리고 이 말을 쓰기 위해서는 들어두세요. 워낙 전문적인 건데 말 나왔기 때문에 합니다. 리크시프라는 말과 짝을 지워. 앞에 것은 버리고 뒤에 것을 놓는다야. 하나는 버리고 하나를 놔. 이걸 상속이라고 불러. 그러면 버려진 놈과 새로 놓인 놈은 같다라고 해야 된다? 다르다고 해야 된다? 다르다고 해야죠. 응? 그러나 놓여진 자리는 같다 다르다? 같지. 그 자리에 놨으니까. 놓여진 자리는 같은데 놓인 놈은 달라져. 이걸 상속이라고 한다. 이런 정확한 묘사는 초기 불교가 아니면 얻을 수가 없어. 응? 아비달마는 제법의 찰나와 상속에 대한 학문이다 하면서 상속을 산타티라고 불러. 조금 미진하지. 그런 차원에서. 앞에 놈을 버리고 틈도 없이 그 다음 놓이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런다? 상속 그래. 맞죠? 재산은 그 재산인데 사람은 바뀌었잖아.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상속. 저 이야기 더 듣고 싶은데요 하는 사람 혹시 있다면 12연기 이야기할 때 합니다. 제1위 공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리 경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교재 3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1위 공경이라는 경전 혹시 보이십니까? 공의 의미하면서 부처님 말씀해놨죠. 비구들아 눈이 발생할 때 어디서 오지 않고 안생시 무유래 쳐요. 눈이 멸진할 때 어디로 가서 쌓이지 않는다. 안멸시 무유 그쳐라. 이와 같이 실로 비구들아 눈은 없다가 있고 있다가 돌아간다. 여시 부실이생 생이 멸진. 업도 있고 보도 있다. 하지만 공인된 법칙과 달리 이 근간들을 뭐하고? 버리고 다른 근간들을 뭐한다? 놓는 그런 작자는 없다 하면서 버린다는 말과 놓는다는 말이 동시에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이걸 동아시아 문화권의 학자들은 이음상속하면서 상속이라고 번역했지. 정확하게 번역한 거야. 그래 여러분들 조기 불교 경전이 원전으로 전해져. 이 원전은 여러분들 팔리어에는 안 나옵니다. 어렵게 산스크리트 원전을 확보해갖고 내가 원어를 찾은 거야. 찾아봤더니 쌍타티가 아니고 프라티다디야테. 쌍니크시파티하고 프라티 쌍다디야테 한다고 딱 그래. 쫙 들어오더라고. 자, 그러면 무엇은 버리고 무엇은 놓고 버리고 놓되 그 장소는 동일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 뭐는 같고 뭐는 다를까? 그릇은 같고 내용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A라는 생의 수지분의 내용은 버려지고 다음 생을 시작할 때 새 내용이 쌓입니다. 달라. 그러나 이 생을 마감할 때 수지분의 그릇과 다음 생을 시작할 때 수지분의 그릇은 동일해. 그릇은 동일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고 내용은 쏟아붓고 새로 넣기 때문에 다 달라져. 달라지기 때문에 상주론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멸론에 떨어지지 않는데 수 하나 갖고 설명다. 그럼 여러분들은 수의 그릇은 뭐고 내용은 뭔가 궁금하죠? 수의 내용, 수의 그릇.
수의 내용을 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른다? 감각이라고 불러. 수의 그릇을 뭐라고 부른다? 감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가 감각한 내용은 이 생을 끝낼 때 다 쏟아붓니다. 그러나 그 감각을 처리하는 감정선은 다음 생으로 넘어가. 어? 감각이란 뭐냐? 우리가 그냥 쉽게 감각 이야기하죠?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께 정리해드리면 참 좋을 듯해요. 감각 자극의 내용. 여기에 이런 말 붙이세요. 그냥 뭐 바늘을 찌르면 따갑다라고 하는 감각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식초를 먹으면 쓰다라고 하는 감각 자극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감각 자극의 내용이 감각입니다. 이 수지분의 한 부분. 죽으면 갖고 갈 수도 없어요, 이런 거. 경험은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감정은 뭘 보고 감정이라고 하느냐? 감각에 대한 반응 방식을 감정이라 그럽니다. 응? 감각 자극에 대한 반응 방식을 감정이라 그래. 똑같이 기분 나쁜 소리를 듣더라도 반응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야. 나쁜 소리 들었다고 길길이 날뛰는 반응을 보이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아이고 지 입만 더러워지지 마 이러고 신경도 안 쓰고 가버리는 그런 반응 방식을 가진 사람도 있다 없다? 그 반응의 방식을 그릇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들어간 걸 어떤 식으로 발현하느냐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즐거움, 괴로움,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이라고 하는 감각은 범부건 도인이건 똑같이 담겨. 하지만 그 감각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은 범부와 도인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그 달라지게 하는 과정을 아까 육계 분별경에서 쓰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결론이 뭡니까? 감각적 자극에 대하여 감정적 반응 방식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불교는. 굴곡이 없이 감정이 롤러코스터 타지 않게. 가급적이면 나쁜 감정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응해서는 안 되고 좋은 감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오래 그것에 감사할 줄 알고 그럼 감정적 컨트롤이 이루어진 것을 불교 수행. 그래서 아까도 감정 다스리기 그랬지 감각 다스리기라고 안 한 거야. 현실적으로 감각을 다스리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동일한 감각에 대해서도 뇌의 감각 발현의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훨씬 더 통증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덜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부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감각적 자극에 대해서 감정적 반응 방식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정적 반응 방식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감정적 반응 방식은 뭐다?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리고 한 생 동안 업을 지으면서 바꿉니다. 그것도 영원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는 건 뭐다? 내가 갖고 온 감정 반응 양식을 조금이라도 부처님에게 가깝게 그 반응 양식을 뭡니까? 성숙시키는 거야. 되겠죠? 살아서 수행하는 이유예요. 그럼 죽을 때 그건 가지고 가. 그 그릇 안에 이것도 담기고 저것도 담기고 즐거운 감각도 담기고 괴로운 감각도 담기겠지만 그건 한평생 동안은 그 감각이 기억을 통하여 동일성을 유지하지만 죽는 순간 다 뭡니까? 완전 무효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이 시작할 때 새로운 감각이 담겨. 그게 새로운 내용이 되지. 수지분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다? 감정선 처리에 각별히 애를 쓰자. 아시겠죠? 감정이라고 하는 감각에 대한 반응 방식을 우리가 절대 망아지 날뛰듯이 날뛰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감정 다스리기에 각별히 여러분들께서 매진하신다면 그게 우리가 수지분을 공부하는 당면한 의도를 충분히 우리가 획득했다. 그렇게
요쯤 해갖고 우리는 수지분 이야기는 또 마무리 지을 생각. 아시겠죠? 그럼 이제 다음 주는 뭡니까? 상지분. 상지분은 이제 번뇌론을 갖다가 품는 그런 또 지분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개품 박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전보다.